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핵 비확산 회의에 남북과 미국 등 주요국이 모두 참석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물밑 접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핵무기를 대상으로 한 협상은 벌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Unless the U.S. is prepared to coexist with the nuclear DPRK.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 공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숨진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를 물었던 개의 주인이 한류스타 최시원 씨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와 최 씨의 부친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가족들께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첫 월급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동성심병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40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오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NC를 꺾고 3승 1패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챔피언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는 25일부터 두산과 기아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북한 핵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 핵 비확산 회의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로 온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은 핵 포기는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핵 비확산 회의 첫날 동북아 안보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최선희 국장은 강경했습니다. DPRK's nuclear weapons are non-negotiable unless the U.S. is prepared to coexist with the nuclear DPRK.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개발의 명분 중 하나로 어제 끝난 한미 연합해상 훈련을 꼽기도 했습니다. And the present situation further strengthens our belief that we should strongly hold to the nuclear weapons to deter the possible U.S. attacks. 당초 남북한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모스크바로 모이게 되면서 이번 회의를 앞두곤 남북한 또는 북미의 당국자 간 회동 성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막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회동 계획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와 북미 당국자들의 입장입니다. 최선희 국장은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시작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엔 우리 정부 당국자도 참석하는 만큼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민방관 1.5트랙 등 북미 간 물밑 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모스크바에서 JTBC 이지은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2009년 원세훈 전 원장 임기 초반부터 원 전 원장 지시로 심리전단을 활용한 국내 정치 개입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단장은 댓글 부대를 통한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다 최근 민간인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불거져 추가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입니다. 유 전 단장은 정치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유포하고 보수단체를 관제 데모에 동원하는 데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사용한 국고 손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은 당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실장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국익전략실의 일부 공장 문건들이 밀봉돼 청와대에 비밀리에 전달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된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국정원 TF가 최근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임재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명호 전 국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컴퓨터와 노트북 10여 대가 초기화되거나 폐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추 전 국장의 이 같은 조치를 허가해줬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추 전 국장은 감찰에서 이 의혹을 부인한 직후 보아 직원들에게 컴퓨터 초기화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 전 국장 사무실에 컴퓨터 10대가 초기화되고 노트북 세대는 아예 폐기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국정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묵인하에 고스란히 폐기된 셈입니다. 실제로 국정원 개혁위는 최근 컴퓨터가 초기화되고 첩보 작성에 쓰였던 노트북도 폐기돼버려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추 전 국장이 비선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지난해 말 감찰 때 추 전 국장의 휴대전화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비선 보고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도 이번 개혁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개에 물린 뒤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류스타 최시원 씨가 자신이 키우던 프렌치 불독이 김 씨를 물었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한일관 대표 김모 씨를 물었던 프렌치 불독입니다. 김 씨는 개에 물린 뒤 엿새 뒤인 지난 6일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한류스타 최시원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씨를 물었던 개의 소유주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부주의로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최 씨 아버지인 최기호 씨도 사과와 함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 씨 사인에 대해선 치료 과정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병원 측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한일관 측은 취재진에게 최 씨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 씨 언니이자 한일관 공동대표인 김모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 계획이 없고 최 씨 가족을 용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보신 대로 개주인인 최시원 씨 가족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씨의 개가 예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 또 최 씨 측에서는 김 씨의 치료 과정에서 2차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들 윤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시원 씨 가족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아버지 최기호 씨는 김 씨 사인에 대해 치료 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개에 물린 것을 사망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김 씨를 진료했던 병원은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과정엔 전혀 문제 없었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보석을 제기하셨겠죠. 최 씨의 개가 평소에도 경비원 등 주위 사람을 물어 문제가 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비원도 물렸었고 그 전에. 실제 최시원 씨의 과거 소셜미디어에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주 1회 1시간씩 교육받는다는 내용의 글과 최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개와 탄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최 씨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어제 뉴스룸의 보도 이후 오늘 하루 종일 이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목줄을 하지 않은 일부 반려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의 최승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사건 놓고 논란이 많이 또 되는 거는 한일관이 워낙 유명한 식당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반려견이 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부분에 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곳은 1000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개에게 물린 사고는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046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 주인이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든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개들이 사고를 내는 건데 이 한일관 사건의 경우에도 그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CCTV가 있었을 텐데 혹시 확인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사고 당일이죠. 이때 당시 CCTV를 확인을 한 결과 최시원 씨가 키우는 프렌치 불독에는 목줄이 없었습니다. 예. 당시 숨진 김 씨는 가족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요. 예. 이제 아래층에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자 곧이어 개가 나타나고요. 갑자기 김 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뭅니다. 예. 뒤에 따라온 외출복 차림의 여성이 곧바로 개의 꼬리를 잡고 떼어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이 닫히고 김 씨가 가족들과 상처 부위를 만지고 살펴보다가 가족들은 1층에서 내리고 김 씨는 다시 집으로 올라갑니다. 김 씨가 내리고 2분쯤 뒤에 개 주인이었던 외출복 차림의 여성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대목까지만 해도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병원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았고요. 예. 약 일주일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습니다. 어젠 저희가 김 씨의 지인 등을 통해서 김 씨가 3일 숨졌다고 보도해드렸는데 6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정정이 되는 부분이군요. 숨진 김 씨 유족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저희 취재진이 이틀 전 확인을 했을 때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예. 오늘 고인의 가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송과 배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시원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유족 측은 반려견 주인들의 인식 변화와 목줄 등 규제 마련 등을 통해서 2차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을 했습니다. 예, 매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규정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고 특히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 같은 경우엔 예. 입마개까지 해야 합니다. 예. 만약 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좀 높이고 단속을 촘촘히 하면서 외국처럼 맹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예.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과태료가 50만 원인 것은 또 너무 약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의 첫 월급 삭감이 최근 논란이었습니다. 이번엔 한림대재단의 강동성심병원이 직원들 임금 240억 원을 체불했다는 고용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배현 기자입니다. 강동성심병원 직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 8시 반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입니다. 직원 조회 등을 이유로 조기 출근을 강요당한 겁니다. 병원이 갑이기 때문에 병원에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없는 분위기죠. 문제는 추가 근무인 이 1시간에 대해 병원 측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7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병원이 2014년부터 3년 동안 체불한 임금이 240억 원에 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규정보다 덜 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전현직 직원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서 급여 대장을 위변조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검찰도 최근 수사에 착수했는데 한림대 재단의 나머지 병원 5곳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동성심병원 측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도 62억 원 정도로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경이 부활했죠. 바다 위 수사와 단속은 해경이 전담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해양파출소는 상당수가 총이 한 자루도 없습니다.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라 해양범죄라도 생기면 다른 경찰서에서 총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남해권 해상 치안을 총괄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엔 무기탄약고가 없습니다. 총기류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부산 해경서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자체에는 없는 게 그럼 맞는 거네요? 예, 그건 맞습니다. 총기류가 필요할 경우 승용차로 왕복 1시간이 걸리는 부산해양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남해해경청 자체적으론 해상 테러나 미립국 등 해양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경은 남해청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청사를 써 보안 때문에 무기탄약고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경 무기관리 규칙에 따르면 이 경우 임시 무기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양범죄의 일선에 있는 전국 해경파출소 90곳 가운데 70곳이 총기류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총기류를 관할 경찰서로 모두 넘겼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도 경찰입니다. 총 하나 없는 경찰이 무슨 경찰입니까? 무기 하나 없이 해안 범죄자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경의 무기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며 동기생을 흉기로 찌른 대학생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오늘 오후 4시 50분쯤 한 상가 계단에서 대학교 동기인 B씨의 목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공사 재개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라는 방식이 사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 방식이 쓰일지 주목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조사 방식은 무작위 전화통화로 의견을 묻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랐습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뒤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471명의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참여단에게 찬반 양측 입장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지식을 쌓게 하는 수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원자력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를 배제한 의사결정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도 도중에 자료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단은 2차례의 합숙과 토론을 무사히 마쳤고 하던 공사는 재개하되 앞으로 원전 비중은 줄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만일에 전문가들만이 독점하는 토론 과정에 맡겨놨다면 이렇게 절묘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공론화 방식이 자주 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또 어제 발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시민 참여단으로 들어갔을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남성과 여성, 또 20대부터 80대까지 시민 참여단은 스스로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으로 공론화에 참여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시민 참여단을 만나봤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 참여단에 선정되기 위해선 먼저 2만 명에게 무작위로 건 전화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라는 질문했는데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 로또에 당첨된 것 같기도 하고. 이후 3시간가량의 동영상 강의와 자료집으로 말 그대로 열공을 해야 했습니다. 한 강의당 질문이 100개씩 올라와서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많구나, 공부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두 양측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데 2박 3일 합숙 토론을 위한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서먹서먹했죠.
그러다가 이제 화기애애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굉장히 논박도 많이 하고. 토론 끝에 시민참여단 59.5%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성 쪽에 더 무게를 주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19%포인트의 큰 차이로 입장이 갈린 건 젊은 세대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에너지원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중단을 해야 하느냐. 하지만 대신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 이후에는 원전의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대책을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쉿이 덮고 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죠. 그리고 그 부실 시공이랄지 또 비리 이런 것들은 철저히 색출을 해서. 시민참여단은 공론조사 과정이 대체로 공정했다고 평했습니다. 다만 팽팽히 맞서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둘이 싸우지 말고 자기들끼리 어떤 결과를 좀 도출을 해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더 판단하기 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들은 시민참여단으로 지낸 한 달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목소리도 낼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며 내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사실상 당을 나가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오늘 후안무치하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단초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출당에 저항하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에 당신의 공깃돌은 없으니 자중하라고도 했습니다. 최 의원이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입니다. 해외 국정감사 중에 일시 귀국한 서청원 의원도 내일 반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현직 의원이라 강제 출당을 시키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까지 인용하며 당내 반발이 있어도 이들의 출당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친박계 내부에선 이런 홍 대표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지만 두 의원의 출당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오늘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 연대는 저녁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과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발하는 친박단체와 대한애국당 등은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용인에 이어 부산에서도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공개가 됐죠.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홈페이지는 오늘까지 여러 번 다운됐습니다. 접속이 폭주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 새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은 사람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게 확인됐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시군구 보건소에 가면 익명으로 무료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은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배 이상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익명검사의 특성상 이들 중 몇 명이 실제 에이즈에 감염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전화번호조차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감염자를 확인,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셈입니다.
남은 수단은 예방교육과 홍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연간 6만 건에 이르던 대한에이즈 예방협회의 예방교육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35억 원이던 연간 예산이 8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공익 광고도 2012년을 끝으로 5년째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협회로 들어오는 온라인 상담 건수는 매년 10%씩 꾸준히 늘어 현재는 월 2천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그제 부산에서도 에이즈 감염자의 성매매가 확인되면서 감염을 우려하는 이들의 접속 폭주로 에이즈 예방협회의 홈페이지가 오늘까지 여러 차례 다운되며 접속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자는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안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있는 가정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빚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국내 가계부채 가운데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는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신총부채 상환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이번 주말 대책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23일 여당 협의를 거쳐 24일 확정 발표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키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엔 마을 선생님들이 눈에 띕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지역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훈한 풍경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중학생들이 짝을 이뤄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토론 교육 방법 하브루타 수업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조세희 씨는 정식 교사가 아닌 마을 선생님입니다. 마을이 살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지만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년 전부터 1,700여 명을 마을 선생님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마을 선생님은 학교에 직접 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강의하거나 교사를 도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규모가 적어 선생님도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계도 많습니다. 홀로 수업에 익숙한 일부 교사들은 마을 선생님과의 협업을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규 수업이 방해받는다는 우려를 없애려면 마을 선생님의 역량이나 자격이 검증돼야 합니다. 반면 다양한 진로나 체험 활동을 지원할 경우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학습과 더 긴밀히 연계하는 등 학교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올해 노벨문학상은 일본계 영국인인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탔죠. 그가 일본인이냐 아니냐, 일본에선 논쟁이 뜨겁습니다. 강력한 수상 후보였던 하루키의 팬들은 이시구로에 부정적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日本人と思うか思わないかっていう質問には分かんないね.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즈오 이시구로는 나가사키현 출신입니다. 5살 때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한 뒤 귀화해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거의 못하고 작품 활동도 영어로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시구로 본인은 자신의 예술적 근원은 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The Japanese cinema, particularly of the 1950s, the immediate post-war era, was very, very important to me from a very early age.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에 이어 세 번째 노벨문학상을 받아 기쁘다며 스스로 일본인임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I'm very grateful to
to Japan. I'm very proud of my Japanese roots.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노벨상 재단도 이시구로를 일본 수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해왔던 일본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 출신의 외국 국적자도 이 활동 무대를 기준으로 훈장을 수여해왔는데 이시구로는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기존 사례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열성적인 팬들은 이시구로를 일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야 하루키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고기 타코, 서울 소시지. 미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입니다. 조리 시설을 갖춘 이동식 차량 푸드트럭은 식당보다 자본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창업하려는 한인들에겐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미국의 푸드트럭 시장을 부소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배급사에서 일하는 네이드는 주로 푸드트럭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주변의 푸드트럭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리 메뉴를 정하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Probably 3 or 4 times a week, depending on my schedule and what I've got going on. Sometimes, you have to go to a restaurant with, colleagues or something. But if I'm on my own doing lunch, it's always a food truck. 미국의 푸드트럭 수는 4,000개가 넘습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에도 400개 이상의 푸드트럭이 성업 중에 있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치 타코, 밥차 등 한글 이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시장은 연간 평균 8%에 이르는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한 대당 평균 연매출은 우리 돈 3억 원 정도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푸드트럭 성장의 1등 공신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재 위치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싸구려 길거리 음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료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우선시한 메뉴를 다양화한 것도 성공의 열쇠가 됐습니다. Fresh, healthy food, and that's what I think differentiates us from some of the competition. 색다른 감각의 젊은 창업자들이 내놓는 이색 메뉴도 미각을 자극합니다. 푸드트럭의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기존 요식업계의 불만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가까운 곳에 푸드트럭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도 등장했습니다. 푸드트럭 사장들은 움직이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자본 창업주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인 IDS 홀딩스 측으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 홀딩스 회장 유모 씨로부터 경찰 2명을 승진시켜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배치해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에 발생한 등산 사고를 분석했더니 단풍철을 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악사고는 오전보다 오후가 2배 많았는데 체력이 떨어져 내려오는 시점인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사고의 35%가 집중됐습니다. 2017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순수와 응용을 주제로 오늘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한국과 중국 등 21개국 작가들이 창작한 1,300여 작품이 전시됩니다. 북한 여자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19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중국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조별리그 3연승과 함께 13득점, 무실점을 기록한 북한은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예,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두산이 NC를 꺾고 3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4차전 두산이 대승을 거뒀죠? 네, 두산이 오재일 선수의 홈런 4개에 힘입어 14대5로 NC를 이겼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0대1로 뒤진 3회, 오재일의 석점 홈런으로 두산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NC는 홈런 타구가 기둥 밖으로 지나갔다며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최종 판정은 홈런이었습니다. 이후 오재일은 시위라도 하듯 타석에 들어서는 족족 담장을 넘겼습니다. 4대4로 팽팽한 6회,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석점짜리 홈런으로 결승점을 뽑아냈고
8회엔 NC 김진성의 초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9회엔 네 번째 솔로 홈런까지 쳤는데 두산 선수들은 상대팀에 대한 예의상 축하 인사도 생략했습니다. 오늘 하루 홈런 4개와 9타점을 기록한 오재일은 포스트시즌 한 경기 최다 홈런과 타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NC와 4경기에서 9안타 5홈런, 6할타율을 기록한 오재일은 플레이오프 MVP로 뽑혔습니다. 4개는 처음 쳐봐가지고 한국 시리즈 진출을 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산은 김재환의 홈런까지 터지면서 NC를 14대5로 이겨 3승 1패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두산은 25일부터 정규리그 우승팀 기아와 올 시즌 프로야구 챔피언을 가리는 7전 4승제 한국 시리즈 대결을 펼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만끽하셨는지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이 많았습니다. 백일영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은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나들이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오늘 친구 가족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이런 축제가 있어서 너무나 애들이랑 같이 체험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한 가족이 와서 3대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또 애들도 새우 잡으면서 즐거워하니까 저도 같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오색으로 물든 화려한 가을산을 즐기려는 등산객도 많았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단풍이 이미 절정을 이뤘고 어제부터 단풍이 시작된 내장산 등 남부지역산들은 다음 주말 이후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 동부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폭우로 인해 물결이 높아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직접 짠 원목 책상, 손수 바느질한 가방.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만든 겁니다. 이걸 벼룩시장에 내놨다죠? 예. 오늘과 내일 안산 합동분향소 인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4번째 바자회를 엽니다.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를 조심스레 돌려 깎고 철로 된 심을 심습니다. 여기에 4.16 희망 목공방이라는 각인을 새기면 펜 하나가 완성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아빠들이 직접 만든 목공품입니다. 속에선 분노, 화가 나 있었는데 나무에다가 신경을 쓰게 되면 다른 잡념이 없어지고 여기에다만 전부 다 신경을 써지니까 참사 직후 슬픔을 잊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품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할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치유 목적도 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고. 직접 만든 물건을 선보이는 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아빠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나무도마를 꼭 사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독서대도 이제 책 읽을 때 좀 필요해서 나이가 드니까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직접 만든 헝겊 지갑과 가방, 천연 화장품을 내놓은 엄마들의 표정도 모처럼 밝습니다. 여기가 어둡고 힘들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이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를 점점 인식해가는 자리가 돼가고 있어서 그게 너무 참 좋습니다. 오늘 합동분향소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들의 4번째 바자회에는 지역 주민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가족들은 내일까지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금 저희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이 중심이 된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왜곡을 비롯한 지난 정권의 여러 의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 더 많은 촛불들이 광화문 광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 염원만큼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